자, 2025년도 코트라 상반기 경제논술 강의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파트는 어문계열, 이공계열 파트고요. 어문 이공계열은 문제가 이제 같이 출제가 되는데 기존에 이제 일반계열과 좀 약간 비교해 보면 어문계열, 이공계열이 약간 더 쉽게 출제가 당연히 된 거고, 그 다음에 약간 고민할 필요 없고 요즘에 이슈되는 거 그대로 출제를 했기 때문에 실제 시험 보신 분들은 굉장히 쉽다고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볼 건데 1번은 이제 환율에 대한 문제가 출제됐고 뒤에 2번 문제는 관세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관세 부분은 다 사람들이 예측하고 시험장 들었기 때문에 잘 쓰였을 것 같고요. 환율 부분도 뭐 기본적으로 공부하신 분들은 되게 쉽게 답안을 구성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같이 한번 문제를 확인을 해 볼게요. 자, 원달러 환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 요즘 이제 환율 보면 1달러당 1,300원대에서 1,400원대 나오죠. 예전보다 많이 올라갔죠. 그러니까 올라갔다는 거는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죠? 환율이 1달러 1,200원에서 1,400원 됐다라고 하면 보통 환율 상승 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환비를 보면 1달러 업계에서 원화를 더 줘야 되는 거잖아요. 1,200원, 1,400원으로. 그래서 더 주기 때문에 원화 가치는 떨어진 거죠. 그래서 원화 가치는 하락. 달러 가치는 상승. 네,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현재 이렇게 발생하고 있다 돼 있고, 1번. 자, 미국의 국제적 경제적 배경으로 환율이 상승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자, 만약 문제 지문에서 이게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환율이 상승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하면 다방면으로 일단 써야 되는데 명확하게 미국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따라서 미국 관세 부과란 말이 반드시 들어가셔야 되거든요. 관세 부과. 1번은 난이도가 쉬운 거죠. 미국의 관세 부과로 우리나라의 환율이 상승하고 있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이거고, 자,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는 것은 수입제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내 수입제 가격이 상승하는 거예요. 즉 우리나라에서 1,000원에 판매를 해도 미국 안으로 수입될 때는 10% 붙었을 때 1,100원으로 수입되기 때문에 예전보다 비싸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입제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대미 수출이 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한국의 대미 수출의 감소가 발생한다. 따라서 수출 감소로 환율이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시면 되겠죠. 지금 배점이 없어서 좀 애매한데 1번이 제일 배점이 낮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어떤 그림을 그리시면 돼요? 외환시장 그리시면 되죠. 자, 이제 요게 그림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 내가 뭐 경제학 전혀 공부 안 했다 하시면 바꿔 생각하면 돼요. 수출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자, 한국이 미국에 물건을 팔았습니다. 그러면 받을 때 뭘로 받아요? 달러로 받죠. 그래서 수출이 증가하면 국내로 달러가 예전보다 유입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달러 유입이 증가한다고요. 자, 그럼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예전보다 달러가 많아지네요. 그럼 달러 가치 어떻게 되죠? 떨어지는 거죠. 항상 많아지면 가치가 떨어지는 거고 적을수록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달러 유입이 증가하게 되면 이때는 달러 가치는 어떻게 되고? 하락. 원화 가치는 상승하는 거겠죠. 그럼 수출 감소가 되면 이거와 반대가 발생되죠. 수출 감소가 되면 예전보다 달러 유입이 줄어들 거고 감소할 거고,
그럼 달러가 예전보다 줄어들기 때문에 달러 가치는 반대로 상승하고 원화 가치는 떨어지겠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뭐 그림 없이 말로 설명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이제 외환이라는 것은 달러라고 보시면 돼요. 달러 시장. 그래서 세로가 환율, 가로가 달러 거래량, 자, 우상향의 서플라이 커브. 여기 이제 외환의 공급 곡선되고 우하향의 디맨드에서 외환의 수요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서플로는 요거 서플라이 커브는 외환의 공급, 달러 공급이죠. 디맨드는 외환의 수요. 그래서 교차점에서 환율 외환 거래량이 결정되죠. 근데 일본에서 대미 수출이 줄었대요. 그럼 수출 주면 어떻게 돼요? 외환의 공급이 예전보다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환 서플라이 커브가 어디로 가요? 왼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이쪽 방향으로. 그럼 균형점 위치가 여기로 바뀌니까 예전보다 환율은 어떻게 되고 상승하게 되고 외환의 거래량은 감소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환율 상승하고 있는 이유는 뭐다? 미국의 관세 부과가 꼭 들어가셔야 되고 미국 관세 부과로 한국 입장에서 미국으로의 수출이 줄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미출 감소로 환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꼭 써주셔야 일본에서 점수를 맞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뭐예요? 환율 상승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긍정, 부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 이제 내가 목차 쓰겠다. 그럼 명확하죠? 긍정, 부정을 써주시면 돼요. 긍정적인 효과, 부정적 효과. 그러니까 긍정은 좋은 거죠. 그럼 좋은 게 뭐가 있고 나쁜 게 뭐가 있냐를 쓸 때 긍정, 부정 쓰시거나 아니면 이걸 이제 다른 내용으로 쭉 쓰시면 되죠. 자, 좋은 거 뭐 있습니다. 가장 기본이 설명하겠지만 수출 증가죠. 증가. 부정은요. 환율 올라가면 국내 가격, 국내 수입자가 비싸지기 때문에 물가 상승 이렇게 기본적으로 쓸 수 있겠죠. 그럼 난 긍정, 부정 싫어. 그러면 1번 그냥 긍정 해놓고 수출 증가 이렇게 쓰는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수출 증가 목차 쓰고 긍정적 요인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긍정 쭉 쓰고 뭐 세 번째 난 부정 쓸 거야. 그럼 물가 상승 쓰고 부정 이렇게 목차를 잡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일 좋은 거는 이제 목차 쓸 때 그냥 물어보는 거 그대로 쓰는 게 제일 좋아요. 긍정, 부정 쓰고 긍정, 부정 쓴 다음에 긍정 옆에다가 소제목으로 수출 증가 다른 내용, 물가 상승 다른 내용. 예를 들면 긍정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환율 올라가면 외국 여행이 줄죠. 외국 여행이 줄기 때문에 우리나라 서비스 수지는 개선될 수 있거든요. 뭐 이런 거 이제 목차를 살짝 써주는 거죠. 채점자가 좀 읽을 수 있게 쓰는 게 제일 좋긴 해요. 근데 이제 이번에 코트라 시험이 NCS 시험 보고 나서 했기 때문에 논술 시험 보는 친구들이 많이 줄었죠. 그래서 실제 그 채점자들이 꼼꼼히 읽어볼 가능성이 있거든요. 자, 그럼 환율 상승 해볼게요. 1달러 1,200원, 1,400원 하면 좀 이해 안 될 수 있으니까 1달러 1,000원에서 2,000원 올라가는 경우를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이게 올라가면 환율 올라가는 경우 그리고 수출제 달러 표시 가격이 어떻게 돼요? 가격. 자, 만약 1달러라는 스티커 붙어있는 제품이었다. 그럼 여전히 1달러 붙여서 팔까? 안 팔까를 한번 고민해 보라는 거죠. 자, 1달러에 팔 때 1,000원으로 환전할 수 있거든요. 1,000원으로. 근데 2,000원으로 올라가게 되면 원화 환전할 때 2,000원에도 2배로 내가 돈을 벌 수 있단 말이에요. 되게 좋은 거죠. 자, 또는 가격을 낮출 수도 있습니다. 자, 1달러짜리를 0.5달러로 낮춰도 둘 다 1,000원짜리예요. 1,000원짜리.
우리나라에서는. 그럼 수출업자 입장에서 난 그냥 1,000원 받아도 돼 한다면 0.5달러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달러 표시 가격이 하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통 뭐라고 하냐면 가격 경쟁력, 수출제의 가격 경쟁력이 예전보다 향상됐다는 말도 씁니다. 더 좋아졌다. 즉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능력이 발생했다는 거죠. 그럼 싸게 가격 책정하니까 그만큼 물건이 더 팔리겠죠. 그래서 수출이 뭐한다? 증가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입제 어떻게 돼요? 자, 1달러짜리가 국내에 들어올 때 1,000원인데 환율 2,000원 되니까 수입제 원화 표시 가격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표시 가격은 예전보다 상승할 수 있다. 그럼 비싸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수입은 감소하겠죠. 수출은 뭐하고? 증가하고 수입은 감소하니까 이게 바로 우리나라의 경상수지에 도움되죠. 그래서 경상수지가 뭐한다? 개선된 효과가 있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긍정적 효과라고 보시면 되고. 자, 환전할 때 부담이 커져요. 내가 해외여행 갈 때 1달러를 들고 나간다. 그럼 원화를 1,000원 가지고 환전하면 되는데 2,000원 되니까 2,000원 가지고 환전하기 때문에 해외여행 할 때 부담이 커집니다. 즉 환전 부담이 커져요. 그러면 해외여행 어떻게 됩니까? 감소하죠. 그래서 한국인의 열심히 필기해서 다 날라간 거 같네요. 다시 한국인의 해외여행은 감소한다는 거죠. 근데 요즘에 우리나라 사람들 해외여행 진짜 많이 가시죠? 많이 가시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부가 해외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왜냐면 외국 나가서 돈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서비스 수지가 있거든요. 서비스 수지. 경상수지 안에 들어가는 항목이죠. 그래서 경상수지 안에 뭐 들어가죠? 우리 항목. 상품 수지, 그 다음에 서비스 수지, 그 다음에 뭐 본원 소득 수지, 뭐 이전 소득 수지 이런 게 있는데 서비스 수지의 대표는 여행과 관련돼 있다. 근데 해외여행이 주니까 우리나라 서비스 수지는 개선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때 수가 수입이고 지가 지출이에요. 이게 수지가 수입 지출로 이해하시면 되고.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서비스 수지 보면 굉장히 안 좋죠. 해외여행 진짜 많이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악화됐던 게 개선될 수 있다. 그래서 긍정 이런 거 써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부정 볼까요? 자, 수입제 원화 표시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물가에 영향을 주게 돼요. 수입제 가격이 올라가니까. 또 해외에서 원자재 수입하는 국가들은 기업들은 부담이 커지죠. 1달러짜리 사기 위해서 1,000원에서 2,000원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반적으로 비용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수입제 방금 전에 가격이 상승했고, 이게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국내 물가 상승. 자, 그럼 물가 올라간다면 소비는 어떻게 될까요? 소비자 입장에서 부담이 커지죠. 제품 가격이 비싸지니까. 그래서 소비는 감소하게 되고요. 소비 감소되면 기업들이 만드는 물건을 안 사준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물건이 덜 팔리잖아요. 기업도 투자가 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투자 감소. 소비 감소, 투자 감소. 이런 게 발생하는 거죠. 이게 부정적인 거죠. 자, 또 뭐가 있을까요? 자, 만약에 달러를 빚진 기업들, 달러 부채가 있는 기업도 있을 거예요. 엔화 부채 있고 달러 부채 있는데 뭐 100만 달러의 돈을 빌렸다라고 하면 이제 환전할 때 어때요? 돈
갚을 때 원화 가지고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1,000원에서 2,000원 돼버리면 2배나 부담이 커지죠. 그래서 달러 부채 비중이 높은 기업은 어떻게 된다? 채무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기업들은 이제 돈을 갚느라 부담이 커지다 보니까 투자를 더 늘릴 수도 없고요. 기업들의 어떤 투자 자체가 위축될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또 안 좋은 효과. 그러니까 환율 올라갈 때 반드시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부정적 영향도 존재하기 때문에 항상 경제 쪽 공부할 때 긍정, 부정 두 가지를 다 골고루 공부를 해보셔야 됩니다. 자, 또 뭐가 있을까요? 자,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외국의 화폐 가치가 올라가면 외국 기업들이 국내 기업 인수할 때 부담이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외국 기업의 국내 기업에 대한 어떤 인수합병도 많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한국 기업이 위협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IMF 때 보면 우리나라 환율이 급상승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외국 기업들이 우리나라 기업을 많이 인수했던 거를 잘 기억을 해보시면 유추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긍정, 무정 이런 내용들을 자세하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1번 문제 풀 때 그림 그릴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어떤 경제적 지식 가지고 내용을 풀어가시면 되거든요. 근데 아까 제 1번 할 때 외환시장 정도는 저희가 그림을 그렸었잖아요. 그래서 그림을 아시는 분들은 그림 하나 정도 그려놓고 답을 해주시면 되고 나머지 분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아는 상식선에서 접근하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경제를 좀 공부하신 분들은 그래도 약간 모형을 좀 활용하지 않았을까 라고 예측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이고, 제가 잘못 눌렀네요. 자, 그 다음 문제는 관세 부과이죠. 이거는 지금 대부분이 다 찍고 들어갔던 문제죠. 저도 수업할 때 관세 주제를 당연히 자세하게 좀 했는데, 요게 지금 그 앞에서 시험 봤던, 우리 살펴봤던 그 일반 계열은 출제가 안 되고, 오히려 어문이나 이공에서 출제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어문, 이공 계열은 쉽게 문제를 좀 풀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문제가 이제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실제 이게 복원이다 보니까 더 내용이 붙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미국이 지금 관세를 부과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보편 관세 10% 부과하고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중국에 대해서는 엄청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죠. 거의 한 145%? 그래서 이게 시사 주제랑도 좀 연결되다 보니까 답안 쓸 때 최근에 미국 관세를 얼마큼 부과하고 있느냐 요거부터 써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편 관세라는 거는 모든 나라에 똑같이 부과하는 게 보편 관세가 되고, 보통 이제 중국만 좀 높게 부과했잖아요. 이게 상호 관세라고 하죠. 미국 입장에서 미국에서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우리도 다른 나라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개념의 상호 관세가 되고, 그래서 이건 이제 관세, 비관세 장벽까지 다 보고 한 거죠. 근데 약간 지금 3개월 정도 유예한다고 발표를 한 상태. 자, 첫 번째, 미국 관세 부과가 미국에 미치는 효과를 논하시오라고 해놨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목차를 쓰셔야 되거든. 그 이제 경제 모형 아시는 분들은 모형을 가지고 최대한 활용하실 거고, 자, 내가 모형을 몰라요. 그 모형 모르면 내용을 이제 풀어가실 수밖에 없죠. 자, 그럼 미국 관련된 기사 좀 읽어보신 분들은 많이 보셨겠지만, 일단 미국 안에서 관세를 부과하면 수입제 가격이 상승합니다. 그래서 효과 첫 번째 뭐예요? 미국 입장에서
수입제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도 관세 25%를 부과하기로 발표했잖아요. 그럼 자동차 관세 25% 부과하면 미국 내에 있는 수입산 자동차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수입제 가격 상승으로 미국 사람들은 뭐 살 거예요? 수입제 소비는 줄 거고 미국 내에 있는 국산 제품, 미국산 품이겠죠? 국산제 소비는 증가하겠죠. 그래서 이게 소비의 전환이 발생되는 걸 경제에서 뭐라고 하냐면 지출 전환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관세 부과가 지출 전환 정책 중에 하나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국산제 소비는 뭐 많이 팔릴 거고 수입제 소비는 예전보다 적게 팔릴 거다 이런 내용 쓸 수 있을 거고요. 근데 역시 똑같이 수입자가 올라가니까 이제 물가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내 물가의 상승. 그럼 물가 올라가면 소비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전반적으로. 보세요. 국산제,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국산제 가격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올라갈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제 수입제 안에 원자재도 포함될 거 아니에요? 그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 중간재가 올라가면 미국 내에서 만들어지는 그 제품 안에서 그게 어느 정도 비중이 있기 때문에 미국 내에 있는 제품이 다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죠. 따라서 소비는 위축될 수 있다. 그래서 미국 GDP 중에서 소비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70%예요. 미국은. 엄청 많은 비중 차지하죠. GDP 중 약 70%가 소비다. 그러면 소비 위축이 바로 총수요 감소로 연결이 또 되는 거죠. 따라서 국내 물가는 올라가고 소비가 위축되고 또 소비가 위축된다는 거는 투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뭐를 유발할 수 있다? 복합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 합성어였죠. 스태그네이션 플러스 인플레이션. 그래서 경기가 침체되는 가운데 물가가 올라가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쭉 써주시면 되는 거죠. 자, 나는 이제 모형을 알아. 그럼 여기다 이제 모형을 추가할 수도 있거든요. 경제학 공부하신 분들은. 근데 내가 모형 몰라. 이런 내용들을 써주시면 되고, 나는 이론적 접근을 한번 해볼 거야. 그러면 이거 다 쓰고 이론을 추가하셔도 되죠. 그래서 모형. 대표적인 게 수요 공급 곡선이에요. 대신 이제 완전 경제 시장을 전제로 하고 설명하는 거죠. P, Q 있고 요거는 특정 제품을 얘기하거든요. 특정 제품 시장. 자동차로 한번 해보죠. 자동차 시장. 그럼 요거 쓸 거면 내가 자동차,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자동차에 대해서 25%라는 관세를 부과했다는 것도 서술해 주시고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우상향의 자동차 공급, 우하향의 자동차 수요가 되고요. 교차점이 미국 내에 있는 자동차 가격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수입 안 하는 케이스. 그럼 이제 미국에서 자동차 수입하는 경우 어떤 경우냐? 국제 가격이 낮을 때예요. 외국제 가격이. 그러면 국내가 외국보다 비싸잖아요. 그럼 국내 가격이 싸지기 시작합니다. 외국제 영향 받아서. P 재료가 쭉 내려가서 여기가 국내 가격이 또 되거든요. 그래서 도메스틱 프라이스, 국내 가격과
국제 가격이 같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PD 국내랑 PF 국제가 같아지게 된다. 자, 이제 관세를 부과합니다. 자, 자동차 시장에서 관세를 부과할 때 이제 조심할 게 미국은 세계 시장에서 엄청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예요. 자동차 시장 보면 이제 중국이 거의 1등이죠. 그래 거의 2등이 미국이기 때문에 대국이라고 합니다. 대국은 뭐냐면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이 높은 거가 대국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럼 미국의 자동차 관세를 부과하면 세계 시장에서 미국은 관세 때문에 자동차 수요가 감소하게 되고 요게 국제 가격을 떨어뜨립니다. 자동차 국제 가격을 하락시킨다. 요 PF가 밑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PF1까지 떨어지게 되고 이 상태에서 이제 관세를 부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PF1에다 다시 관세를 더하면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PF1 더하기 관세 텍스 이렇게. 자, 따라서 관세 부과하면 PD는 PF 더하기 T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따라서 내려갔다 올라가기가 최종적으로 PF에서 PF1 더하기 T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 내에서 자동차 생산은 어떻게 되고 증가하는 거고요. 자동차 소비는 줄어들게 되면서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변화가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A, B, C, D에서 소비자 잉여의 변화는 A, B, C, D만큼 감소하게 되고 생산자 잉여는 요 삼각형에서 요 삼각형 바뀌었기 때문에 A만큼 증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정부의 관세 수입은 PF1에 PF1 더하기 T이기 때문에 요만큼 텍스 부과했잖아요. 수입량은 요 길이고 그래서 C 더하기 2만큼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다 더하면 총 잉여의 변화는 A 지워지고 C 지워지니까 2 빼기 B 더하기 D 라고 하게 되죠. 그래서 이만큼은 증가하는 거고 요거 B하고 D만큼은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설명이 추가로 있죠. E는 어떤 의미예요? E는 PF에서 PF1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의미가 E와 관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미국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수입제 가격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입제 가격이 떨어지면 교역 조건에 영향을 줍니다. 즉 교역 조건이 뭐예요? 즉 외국과 교역하는 데 있어서 조건이고 시기 수입제 가격분의 수출제 가격이죠. 자, 따라서 수입제 가격이 떨어지니까 교역 조건 어떻게 한다? 개선된다고 하는 거죠. 자, 왜 개선이라고 말을 하죠? 자, 수입하는 제품 가격이 떨어지면 하나를 수출할 때 더 많은 수입들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아져서 이 경우를 교역 조건이 개선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E가 개선 관련된 내용이고 B는 뭘까요? 자, 생산의 변화거든요. 관세 부과로 어쩔 수 없는 변화죠. 이거를 생산의 왜곡이라고 하게 돼요. 그래서 B는 생산 왜곡, D 부분은 소비량 감소이기 때문에 이건 소비 왜곡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총 잉여의 변화를 보면 뭐뭐 있어요? 교역 조건 개선도 있고 생산의 또는 소비의 왜곡이 모두 발생한다.
라는 의미가 깔려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매칠러 역설도 공부하신 분들 기억하실 것 같은데, 매칠러 역설이라는 것은 요 PF1 가격이 더 많이 떨어지는 케이스예요. 훨씬 더 많이. 그럼 더 떨어지면 PF1 더하기 T 텍스를 더하더라도 오히려 PF보다, 즉 관세 부과 전의 가격보다 더 밑에 있는 현상을 매칠러 역설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오히려 관세 부과로 가격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수입이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쓸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오포곡선을 가지고 설명하기도 하죠. 다 이론이에요, 이론. 지금 X, Y 쓸 때 미국 입장에서 X는 수출량, Y는 수입량. 그래서 이렇게 오포곡선 쭉 그리면 요거는 미국이 되고 상대군 반대로 그리는 거죠. 다른 나라. 그래서 뭐 OF로 쓸게요. 근데 교차점에서 균형 달성되면서 수출량이 X0, 수입량이 Y0. 그리고 원점 통과하는 직선이 국제 교역 조건. 그래서 이때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 오포곡선이 왼쪽으로 움직이죠. 좌측 방향으로. 이렇게. 그럼 교차점이 여기서 여기로 이동하기 때문에 수출량이 줄어요. 수입량도 줄고요. 자, 직관적 이해할 게 뭐냐면 미국 관세 부과하면 수입량이 줄잖아요. 근데 항상 무역은 균형이기 때문에 오포곡선에서 수입을 적게 하는 것만큼 수출도 줄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변하는 거예요, 기본은. 그래서 수출 증가, 수입 감소 이런 경우 없고요. 수입이 줄고 수출이 줄고 또는 수출이 증가하고 수입이 증가하고 이런 관계로 보시면 되고, 교차점에서 원점 통과 직선이 이렇게 바뀌니까 더 가팔라지죠. 이게 바로 교역주권 개선이죠. 저 개선 요게 있고, 여기서는 수출 줄고 수입 줄고 요것도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서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미국 관세부가 우리나라 미친 영향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시오 라고 해놨습니다. 역시 목차 구성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 어떤 영향을 미칠까? 자, 아까 1번에서 미국이 관세를 부과했으니까 미국으로의 수입이 줄잖아요. 그럼 그 얘기는 한국은 대미 수출이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미국으로의 수출이 줄 수밖에 없다. 대미 수출 감소. 이유는 뭐예요? 일단 미국으로 수입될 때 관세를 부과한 것만큼 비싸지기 때문에 대미 수출 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거는 우리나라 만약 ASAD 총공급 총수곡선도 여기서 활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수출이 뭐하니까 줄어드니까 총수곡선이 왼쪽으로 움직이게 되죠. AD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을 하더라. 균형 여기서 여기로 이동을 하니까 물가는 뭐하고 떨어지고 GDP는 감소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일단 수출 감소는 당연히 나와야 되죠. 우리가 미친 영향. 자, 또 뭐를 고민할 수 있습니까? 자, 관세 부과는 그 나라의 진입 장벽이 돼요. 그러면 한국 입장에서는 뭐 하는 게 좋을까요? 미국에 직접 넘어가서 공장을 세우는 게 좋겠죠. 그래서 미국에 대한 해외 직접 투자가 증가할 수 있다. 그럼 사례가 뭐가 있습니까?
대표적인 게 현대자동차. 그래서 저번에 조지아주에 자동차 공장을 세웠잖아요. 그러면 미국 안에서 직접 생산해서 전기자동차를 판매를 하게 되면 관세 부과가 안 되죠. 그만큼 많이 팔릴 수 있겠죠. 그래서 해외 직접차 증가하는 거고, 이 얘기는 다시 반대로 한국에서는 해외 직접차가 빠져나가니까 우리나라에서 기업들이 해외로 이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국 기업의 해외 이전. 그 외국 빠져나가면 우리나라에서 공장들이 다 철수하니까 산업 공동화 현상이라는 것도 발생할 수 있죠. 이때 공동화라는 거는 이제 구멍이 뚫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제 서울에 있는 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했다라고 하면 그 지역은 그 기업 빠져나가면서 거기 막 근처에 있는 식당들 다 문 닫고 막 하잖아요. 고용에도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산업 공동화 현상으로 고용도 위축될 수 있죠. 이런 거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대미출에 타격받으니까 한국 입장에서는 수출 지역을 다변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중 무역 분쟁,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부과로 한국 기업들이 다른 나라로 눈을 돌리잖아요. 그래서 가끔 나오는 용어 중에 이제 글로벌 사우스도 들어보셨죠? 남반구 쪽, 그래서 주로 이제 중남미 쪽부터 쭉 가는데 그쪽으로 수출을 늘릴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향이라는 게 해야 된다는 개념도 있지만 이렇게 변화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출 지역의 다변화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현재 기업들이 다른 지역으로 수출 늘리고자 할 거고 그 나라들은 대부분이 미국 관세 부과를 피할 수 있는 나라들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지금 베트남도 미국이 관세 46%를 부과했잖아요. 그럼 베트남에 있는 한국 기업들이 타격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베트남 말고 다른 나라로 또 이전을 하고자 노력을 할 거라는 거죠.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격을 낮추고자 하는 노력을 또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를 통해서? 기술 혁신을 통해서. 그래서 기술 혁신을 통해서 가격을 인하를 하고자 노력을 하겠죠. 그런데 이제 정부나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환율 조정으로 또 대응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미국이 관세를 많이 부과하다 보니까 위안화 환율을 조정했었잖아요. 그래서 한국도 원화 가치가 뭐하도록 하락하도록 떨어지는 방법을 노력할 거고, 이게 보통 이제 평가 절하 정책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환율이 올라가도록 한다면 일단 수출재 달러 표시가격이 내려가니까 관세를 부과했을 때 그만큼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거 하면 환율을 조작한 거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우리나라에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위험도 있다는 것도 서술이 가능하죠. 그래서 조작국 지정되면 미국으로 수출할 때 여러 가지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한국 기업들이 이런 위험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고부가치를 추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산업으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다. 보통 이제 생산 단계를 딱 보면 가장 기본이 조립 단계거든요. 조립. 보통 이제 단순 조립하잖아요. 근데 조립한 다음에 이제 판매를 보통 하죠. 가장 기본 생각이. 근데 보통 이제 어떤 제품을 조립하기 전 단계에 뭐로 합니까? 그 제품에 대한 어떤 설계, 연구 이런 게 먼저 필요하겠죠. 그래서 설계 연구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만들 거야 라고 계획 짤 거고, 조립하고 판매 들어가는데 단순 조립이 가장 부가치가 낮은 거예요. 저부가치. 반면 설계 연구는 고부가치에
해당될 거고. 근데 판매할 때 그냥 판매가 됩니까? 마케팅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이 제품에 대한 이 회사에 대한 브랜드 가치를 끌어올리는 것도 되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요 부분도 다 뭐예요? 고부가가치죠. 그래서 마케팅을 통해서 브랜드 가치를 끌어올리면 그만큼 비싸게 팔더라도 물건이 팔린단 말이에요, 이게. 자, 그럼 따라서 어느 기업이든지 단순 조립 단계에서는 주로 어디서? 외국에서 물건을 만드는 게 일반적이고, 마케팅, 브랜드 가치, 그 다음에 설계 연구는 다 핵심 가치이기 때문에 이걸 중점적 연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고부가치 영역으로 전환된다면 가격을 비싸게 팔아도 여전히 잘 팔릴 거고, 그다음 이런 산업이 많죠. 특히 인공지능 같은 거, AI 요즘에. 그 다음에 바이오 헬스 이런 거. 그래서 산업 전환도 좀 고민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고부가치 산업으로 전환되거나 고부가치 생산 단계로 전환하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쓸 수 있으니까 한번 고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문제 검토할게요. 1번은 뭐였어요? 원달러 환율 상승에 대한 문제고, 그냥 시사 문제예요. 이건 시사. 내용도 어렵지 않고. 그다음 두 번째, 관세 부과도 시사죠. 그래서 관세 부과에 따른 효과는 한참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그때부터 엄청난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나름 잘 쓸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20이나 어문 계열 쪽은 만약에 이제 7월, 8월 달 코트가 또 하반기 시험 있을 텐데 그때 준비하신 분들은 역시 시사를 잘 검토하시고 여기에다가 이제 1월 더 추가하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하반기 준비하시면 시험 합격하는 데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같이 한번 문제를 검토를 해봤습니다.